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승입니다. 오늘이 3월 17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제 마감 때까지는 현재 약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맥 빠지는 모습도 좀 있고요. 약간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규모 매물, 자, 이게 부담이 되죠. 자,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은 그런 식인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을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즉 다우지수는 약간 조정받고요. 나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현재 반등세를 지켰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큰 탈 없는 관망 분위기가 역력했었습니다. 자, 일부 인플레와 관련된 경계론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었죠. 오히려 우리 증시가 그런데 좀 많이 엮이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어쨌든 최근 우리 증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 없이 대외 의존적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 투심이라고 하죠. 투심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또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제 우리 증시에 타격을 줬던 폭스바겐의 배터리 독립 선언, 자, 이것도 시장 전체에 대한 악재로 작용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시장 전반적인 악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코스피 상황이 신통치 못하니까 전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심리적 변수에 변동하는 예민한 센티멘탈 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강세장 베이스, 현재 유동성 환경, 그 틀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는 것, 그것을 전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그러한 사소한 또는 단기적인 그러한 어떤 움직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제3, 제4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같은 날 사실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의 맥점만 몇 개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LG화학과 관련된 즉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독립선언과 관련된 반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굴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때, 적당한 저점에서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제가 삼성전자를 빼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종목이 또 네이버이죠. 네이버가 계속해서 합종연횡, 계속 동맹을 구축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신세계와 지분을 맞교환한다는 건데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현재 주가 결코 싸질 않습니다만은 40만 원 이하였을 때 지금이 38만 원대니까 40만 원 이하죠. 이때가 추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말이죠. 자, 일단 이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순서에 맞춰서 오늘도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시장,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이나 시장과 관련된 어떤 전략, 이런 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 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에 맞춰서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중요한 이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중요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 저녁에 그 결과가 미국 증시에 반영될 듯 합니다. 일단 그 전 미국 증시는 관망하는 분위기죠. 자, 그런 가운데 빌 그로스, 세계적인 채권 왕이라 이끌어지는 자산 운용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물가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물가는 치솟아 올라가 3 내지 4%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 전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 당시의 재무부 장관이었죠. 이 사람 집안도 경제학자 집안입니다. 해서 허튼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반론은 뭐 그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반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급하게 조정도 아니고 7거래일 연속이기 때문에 8거래일째 조정을 받는 그것도 얕은 조정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조정받은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증세를 추진한다고 하죠. 법인세, 소득세, 이 문제. 반시장적 정책이다 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데요. 하지만 새삼스럽게 이 문제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소지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지방정부의 좀 공식적인 부채 말고도요, 숨겨진 부채가 워낙 크다는 것이죠. 중국 전체 GDP의 절반 정도 수준인 한화로 8,600조에 달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결국 통제를 한다. 사실상 통제인데 신문에 보도되기는 긴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긴축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겁이 나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 현재 통제 문제지 정책 전반적인 기조, 즉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이 역시 또한 우리 시장, 뭐 전 세계 시장의 발목을 붙잡거나 그 이상의 어떤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악재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운됐기에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그런 악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는데 문제는 없단 말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FOMC의 결과, 이것에 대한 관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 물절이 1.6070입니다. 1.9070이 아니고요. 9070이면 이건 문제가 있죠. 1.6070 자막이 잘못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2.8 베이스 포인트, 0.028%포인트만큼 내려갔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치솟아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전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자, 미국 국채와 관련된 부담은 상당히 덜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달러 인덱스 91.88 전일대비 약간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1년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좀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WT 원달러 환율 1132원, 오늘 전일 대비 2원 20전 정도 올라가는데요. 역시 크게 시장을 위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달러 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약간 약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시장에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특정 모멘텀이 생겨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어떤 반전의 계기가 생길 때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한국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생기는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인덱스 펀드 쪽은 환차익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맞아떨어지는지 또 환율과 더불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WTI 가격이 0.69% 내려가서 64.94. 그 전에 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정,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아니죠. 자, 일단 오늘 수급이 다소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이 시각 4,700억 원, 기관 매도가 커요. 5,700억 원, 합계해서 거의 1조가 넘어가는 대규모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온통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도 비슷하고요. 다만 선물 쪽의 수급은 엇갈립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 때리고 있고 그 물량은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선물과 관련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들의 그런 매수는 단순한 그 전에 있었던 한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환매수가 아니고요. 신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FMC를 의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FMC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잡아당기고 있다 하는 건데 아주 적극적으로 잡아당기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베이시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선물지수가 현재 유독 현물지수, 코스피 200지수, 즉 현물지수보다 낮아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1.4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 정도 있는데요. 조금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물을 잡아당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외국인들 매물을 받아주는 정도로만 나한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건데, 눈치 빠른 기관들이 보통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예측할 때 외국인들의 어떤 예측 능력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그런데 상당히 눈치가 빠르죠. 금융투자가 선물 쪽에서 7,000개약 이상 순매수하는 것은 그것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내일 미국 증시가 FOMC 성명서도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장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우리 지수 상승의 제1차 모멘텀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2차 모멘텀은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 그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기대한다 하는 점을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상승을 위한 두 가지 모멘텀이다 하는 건데요. 자, 이왕 수급과 관련돼서 현재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고무적인 것입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오늘 대규모의 외국인 매도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어제도 순매수고요. 오늘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이라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들도 매도를 하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수준에 비해서는 그 매도 규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도하기보다는 오늘 약간이라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 전에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또 시장 전체와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특히 금리와 관련돼서 도출되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2월달, 3월 초, 그 당시의 상황과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현재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스탠스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만 봐도 현재 상황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잠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삼성전자가 지난 1월달, 2월달부터 3월달, 1월달부터 봐야 되겠네요. 1월달부터 3월달, 이 동그랗게 쳐져 있는 이 부분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거의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대략 82,000원 내지 83,0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지루할 정도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루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구축됐을 때 그때를 위한 에너지가 비축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갖춰주고 있죠. 전망의 바꾸 말이죠. 그런 측면.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거의 담보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펀더멘털은 갖춰져 있고 전망도 받고 미래 성장 잠재력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변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검토했듯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력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지금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상태, 즉 현재 삼성전자한테 붙어있는 물기를 말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직은 젖은 장작이지만 물기가 점점 말라가고 있으며 물기가 마르는 순간 마른 장작으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은 삼성전자 계속 보유하시고 안 갖고 계시면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까지고요. LG화학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LG화학, VW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의 EVBT, 전기차, 독립차. 이왕이면 LG화학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자막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자, LG화학입니다. 오늘 거 어제도 폭락, 오늘도 급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속상한 모습이죠. 자, 그래도 견뎌야 된다는 거. 이것보다 더 험한 꼴도 작년에 그 당시 언제입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도 좀 있었고요. 몇 번에 걸쳐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는데 이런 정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그 폭스바겐이 그렇게 나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권과 관련된 판결은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반도체, 특히 파우치형 반도체가 아니라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배터리 독립선언을 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 각형으로 제각각의 배터리를 각형으로 통일시키겠다 하는 기술 표준 경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여러 가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므로 결국 그 공급을 내재화, 즉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합작해서 생산하는 내재화 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표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중국 시장을 겨냥한 측면도 있죠. 중국은 다 각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 K 배터리, 즉 현재 한국 배터리의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틀 정도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무시할 수 없는 악재이긴 합니다. 그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도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충격이 현재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 현재 지금 스웨덴의 합작회사 노스볼트의 기술력은 그 전부터도 충분히 알려져 있듯이 그렇게까지 높은 상태가 아니고 이 부분은 LG 화학만 떠도 근 2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던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입니다. 현재 각형으로 가는 것도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각형으로 가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거의 중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형으로 갈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그 경쟁력에 뒤처질 소지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전기차의 미래의 전기차는 에너지 대용량 전기차가 필요로 되는 더군다나 현재 현대차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외부
뭡니까, 가전제품을 구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필요한 대용량 배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용량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특히 각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표준을 현재 선도하려다가 오히려 기술 표준 전반적인 대세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것에서도 현재 그 폭스바겐은 상당한 위험을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재화한다. 공장 4개, 공장 6개죠. 공장 6개를 만들어서 또 궁극적으로 내재화시킨다 했을 때 그 시점은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아워짜리 공장 6개를 만들어서 내재화시킨다는 건데, 어디까지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한 2030년까지라도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는 점에서 당장 그것이 현재 LG화학이나 또는 뭡니까 그 삼성 SDI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작년 11월 달에 테슬라 배터리 대회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내놓은 카드가 이제 테슬라 자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자체 생산한다는 것.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반값 배터리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그 폭스바겐이 얘기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K 배터리가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죠. 나중에 테슬라가 이렇게 자립하게 됐을 때 우리 K 배터리가 부정적 영향을 받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에 의해 주가가 형성된 것을 이미 현재 그 예를 보여준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배터리 이 시장, 전기차 시장은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적어도 한 2년 내지 향후 적당하게는 한 5년 정도까지는 현재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인 부족 상태, 즉 쇼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당한 차이로 쇼티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미래에 어떤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거의 묻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쇼티지 기간 동안은 상당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는다 하는 것에서 그 기간도 충분하고 또 그 쇼티지 기간도 상당히 길므로 근데 이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애매한 상태고 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것 관련해서 이런 악재가 부각되며 이들 종목의 주가가 좀 과하게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지 아닐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네이버 얘기인데요. 신세계하고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이마트와 한 협력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신세계 자체와 지분을 맞교환한다. 2,500억 상당의 지분을 맞교환한다. 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작년인가요? CJ그룹과 지분 맞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실제 맞교환을 했죠. 그래서 CJ 대한통운과 지분을 현재 서로 교차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뭡니까 대선과 관련된 약점을 커버한 측면이 좀 있었던 건데, 더 나아가서 신세계와 지분을 맞교환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를 통해서 네이버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몇 가지 단점을 상당폭 매우 의미 있게 현재 해소됐거나 오히려 또 부각해서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건요, 의미가 커요. 일단 결정적인 문제였던 배송 시스템, 단순한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신세계 물류도 막아갔죠. 전국에 백화점에 150개 정도가 있고요.
또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가 5,200개가 있고요. 또 이마트 자체에 또 배송 시스템이 또 풀필먼트라고 하죠. 종합물류센터. 종합물류센터가 큰 곳이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전반에 걸친 현재 각 오프라인 매점이 있고, 또 풀필먼트 종합물류센터가 있고, 또 현재 편의점 이마트가 5,200개나 또 있단 말이죠. 이러한 그 배송 시스템의 입체성, 현재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배송하는 것,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배송과 관련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은 쿠팡이 하고 있는 뭐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이런 거 또 강하지만, 이쪽 현재 입체성을 따진다면 네이버와 신세계 지분마켓, CJ 대한통운과 연결되는 이 구도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그동안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의 품질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지명도가 높은 그런 상품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이 다양화되고 또 고급화된다는 거죠. 면세품도 문에 합류가 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으니까 또 화장품이나 또 의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다 명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체계를 갖추게 된다.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품질 관리도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신세계 품질 관리, 또 이마트 품질 관리가 좋은 데다가 특히 품질 관리가 극히 중요한 신선식품, 야채라든가 먹거리 같은 그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한 품질 관리도 또 강화가 되죠. 그동안 네이버가 갖추지 못했던 단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네이버가 신세계와 지분 막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둘러서 신세계 그전 CJ 대한통운 그새 또 엔터테인먼트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역시 협력하게 됐죠. 그런 것 등등으로 봤을 때 또 캐나다와의 그 물류 시스템 업체와 또 합작해서도 만들었고 말이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최근에 네이버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현재 시가 중에 100조에 달하는 쿠팡에 대한 반격 연대가 현재 시급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반격이 급조돼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혜진 회장이, 의장이죠. 이혜진 의장이 그렇게까지 즉흥적이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부류의 인물이 아니죠. 상당히 침착하고,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경영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연구됐던, 추진됐던 그런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급조해서 만드는 부실한 어떤 연구는 아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각 부분 충돌될 수 있는 위험이 회피가 됐죠.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물리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 투자 낭비도 현재 그 중복 투자를 통한 낭비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됨에 따라서 현재 네이버가 그동안 나름대로 상대적 강점이라 했던 AI, 인공지능 분야, 또 로봇, 또 AR은 증강현실이죠. 이런 것을 현재 신세계 등의 유통 시스템과 접목시킴에 따라서 그것을 시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유통 시스템 개발하는데
상당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베이가 이제 지금 입찰로 나와 있죠. 경매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수될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온 오프라인은 조금 그렇지만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과 그리고 네이버, 신세계, 연대와 그리고 SK텔레콤 기타 등등 합쳐서 현재 3강 체제, 2강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3강 체제로 재편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쿠팡이 상당한 평가를 받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탄탄한 몰리 시스템이 재편되고 구축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40만원 밑인데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차트가 네이버 보시면 별반 크게 조정받지도 않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때가 안 갖고 있으면 기회입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50만원. 그 전에 제가 현재 쿠팡이 지금 시가총액 100조라고 한다면 네이버도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현재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쿠팡이 그런 정도로 대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은 온라인 쇼핑만 따져도 쿠팡에 비해서 배송 물류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 자체가 최소한 현재 시가총액이 국내 기준으로도 적어도 80조 내지 90조까지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 60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은 쿠팡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형편없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 지금 뭐 CJ 대한통과 CJ 그룹과 연결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신세계 그룹과 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연결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더 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 점 고려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